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스템 분석 설계 제 11주차 구조적 분석 및 설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자, 구조적 분석 방법론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한다. 구조적 분석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모형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료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모형화 도구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형화 도구인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그 다음에 소단위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조적 분석 방법론에 의한 시스템 분석의 4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적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 분석이라 함은 도형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정형, 즉 어떤 틀, 절차를 만드는 거죠. 틀에 따라 틀로 고정된 그런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서화하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돼서 보급되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도구로는 자료 흐름도, 그 다음에 자료 사전, 그 다음에 소단위 명세서,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구조적 분석은 대표적인 하향식, 탑다운 방식의 기능 분해 기법을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조적 분석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구조적 분석의 기본 원리는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추상화 원칙과 정형화 원칙, 그리고 분할과 정복의 원칙, 마지막으로 계층적 구조의 원칙, 이렇게 4가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구조적 분석을 합니다. 구조적 분석의 특징으로는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모형화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분석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탑다운 방식의 기능 분해가 가능하고요. 전체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분석의 결과를 설계 단계에서 이용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조적 분석 절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 시스템의 논리적인 모형화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 모형화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모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효과, 즉 투입 대비 산출 효과에 대한 대안을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분석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앞에 4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단계인 현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다 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 수행 절차 및 환경을 있는 그대로 모형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 물리적 모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을 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특성들을 제거해서 논리적인 것만 남기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행될 모든 기능 및 그 기능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모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 현실적인 물리 환경을 감안해서 최종 적용할 모형을 제시하는 그런 신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 단계, 이렇게 이것이 4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모형화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형화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고 위험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가 사용자의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서화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그 사용자 환경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그 시스템 모형을 보고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이라든지 뭐 기능, 동작의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모형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어떤 틀로 가시적으로 형태를 갖도록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모형화 도구가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도형적 모형과 그 다음에 하향식 분할 모형, 그 다음에 최소 중복 모형, 투명적 모형, 그리고 다양한 모형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특징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도형적 모형이라 함은 시스템을 설명할 때 일반적인 그런 문자 중심의 것보다는 도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하향식 분할 모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각각의 구성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표시를 하고 시스템 모형을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 중복 모형이라 함은 중복을 최소화해서 시스템을 모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투명적 모형은요, 좋은 모형의 조건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죠. 그리고 추상화한 모형을 보면서 실세계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사용 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끝으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모형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을 구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도출해낸 것이 이 다음에 3가지 모형화 도구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자료 흐름도, 즉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죠. 구조적 시스템 분석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사전, 자료 흐름도에 기술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단위 명세서, 이거는 미니 스펙이라고 하는데요. 입력 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나 규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자료 흐름도에 대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 흐름도의 첫 번째 특징은 도형을 이용한 그림 중심의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식으로 분할하면서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큰 개념이 나오고 밑으로 나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겠죠. 다차원적이고요. 자료의 흐름에 중점을 두는 그런 분석력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어의 흐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 흐름도를 그리는
그렸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업무 및 요구사항을 쉽게 문서화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분석하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일종의 공용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 자료 흐름들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의 최적의 요구 분석용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자료 구성 흐름도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처리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원으로 그립니다. 입력되는 자료 흐름을 출력되는 자료 흐름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살표로 표시하는 자료의 흐름이 있어요. 즉 자료 흐름도에서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접속 관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자료 조정서를 표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굵은 실선 2개 사이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머물고 있는 데이터 그룹의 어떤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는 단말이 있습니다. 이 단말은 상세한 자료 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사각형의 단말 도구를 이용을 하죠. 자료 흐름도를 그릴 때는요, 몇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료 보존의 원칙입니다. 어떤 처리의 출력 자료 흐름은 반드시 어떤 처리의 출력 자료 흐름이든 반드시 입력 자료 흐름을 이용해서 생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출력이든 입력이 없이 출력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최소 자료 입력의 원칙이에요. 자, 어떤 처리가 출력 자료 흐름을 산출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료 흐름만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 중복 요소 이런 것들 다 빼고 최소한의 요소로 자료 흐름만을 가지고 자료 흐름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처리는 오직 자신의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 자체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이 독립성은 유지 보수가 쉬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자료 흐름을 기다릴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시작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즉, 그 일을 여전히 꾸준하게 진행시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5번째 원칙으로는요, 순차 처리의 원칙이 있어요. 처리에 입력되는 자료 흐름의 순서가 그대로 출력되는 자료 흐름의 순서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뒤섞이면 안 돼요. 입력된 순서 그대로 처리돼서 출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구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료 저장소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자료 변환의 원칙, 4가지 원칙이 있죠. 자료 본질의 변환, 자료 합성의 변환, 자료 관점의 변환, 자료 구성의 변환,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료 변환의 원칙 4가지 중에서 먼저 자료 본질의 변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자면, 자료 본질의 변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력 자료 흐름의 편집이나 계산 등과 같은 것을 수행해서 출력 자료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자료 본질의 변환이에요. 즉, 입력 자료를 출력 자료로 성격을 바꾸는 거죠. 밀가루를 넣어서 국수나 라면, 면발을 만든다는 겁니다. 쌀이 들어가서 밥이 되는 거죠.
자료 합성의 변환이 있어요. 이것은요, 2개 이상의 입력 자료 흐름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합성을 해서 하나의 출력으로 변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료 합성의 변환이에요. 그다음에 자료 관점의 변환이라는 것은 입력 자료 흐름이 동일하게 출력 자료 흐름으로 유지돼서 나타내는 거죠. 끝으로 자료 구성의 변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출력 자료가 입력 자료와 동일하지만 자료의 구성 형태가 변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구성의 변화는 포매팅이나 또는 정렬 등을 위한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흐름도의 작성 방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먼저 시스템 경계에 대한 입출력을 식별해야 됩니다. 순수 입력과 출력을 선정하는 것은 분석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결정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그 시스템에서 입력과 출력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경계 내부의 작성이죠. 자료 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은 현재 사용자 영역을 최초로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그대로 기술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흐름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각각의 자료 흐름에 대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되 이 명칭을 부여할 때는 전체 자료 흐름에 적용될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줘서 붙여야 합니다. 뭐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의미 없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화 신상 자료 하면 괜찮죠. 근데 그냥 자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로 통합될 수 없는 자료 항목을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즉 어우러지지 않는 여러 개의 자료를 항목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리의 명명, 자료 흐름의 명명과 다르게 자료 처리의 명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일단 처리의 명칭은 처리 내용에 적합하도록 이름을 붙여줘야 하고요. 이때 이름은 동사형 명사와 또는 단일 직접 목적어를 사용합니다. 즉, 2개의 동사가 필요하다면 처리를 분할해야 합니다.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목적어를 이용해서 처리에 이름을 붙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은 피해야 돼요. 명칭 부여가 불가능한 처리가 없도록 분할을 해줘야 하는데요.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하향식 접근하는 방법은 자료 흐름에 중점을 두어서 명명하는 방식이고요. 어떤 특정한 처리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상향식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리에 먼저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자료 흐름도를 만들 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초기화와 최종화, 즉 종료할 때와는 고려대응 사항에서 일단 빼고요. 사소한 오류 처리도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제어 흐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흐름도를 만들면 잘 만들어졌는지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일을 불완전하게 실행한 후 그것에 대해 개선하는 방식이 일단 좋고요. 대체할 때마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더 나은 자료 흐름도가 이렇게 할 때마다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사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료 사전이라는 것은 자료 흐름도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자료 흐름을 구성하는 자료 항목이라든지 자료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를 구성하는 자료 항목이라든지 자료 원소의 단위 및 값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을 구성하는 항목, 자료 저장소를 구성하는 항목, 자료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자료 구성 원소에 대한 단위 및 값을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1번 처리와 2번 처리, 3번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1, 2, 3 세 개의 자료 처리가 있고요. B와 같은 자료 저장소가 있고 이제 A에서 1번으로 자료의 흐름이 나타나고 또 1번 그것이 처리돼서 B라는 자료 저장소에 저장되고 C라는 처리 결과는 3번 처리 과정으로 또 입력되고 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자료 처리와 관련된 수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기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사전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주석을 사용해서 의미를 기술을 하고요. 자료 흐름과 자료 저장소에 대한 구성 내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 원소에 대해서 값이나 단위를 나타내 주고요. 예를 들면 환자 번호는 병원에서 환자의 관리를 위해 부여한 코드 번호다. 보유 번호다. 퇴원 요인은 완치, 사망, 통원 치료 이렇게 세 가지 퇴원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어떤 의미를 주석으로 이중 따옴표죠. 이중 따옴표를 이용해서 주석을 이용해서 의미를 기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의 흐름과 자료 저장소에 대한 구성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자, 자료 사전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호가 6가지 기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흔히 수학 기호로 같다라는 의미를 쓰는 equal 기호가 있죠. 이것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가 있죠. 이것은 구성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대괄호가 있죠. 이것은 반복을 의미하고요. 중괄호가 있죠. 이건 선택을 의미하고요. 그냥 일반 가로가 있죠. 이것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걸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2개가 있죠. 이거 이중 따옴표가 있죠. 이건 주석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 자료 항목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중괄호의 좌측에는 최소 반복 개수를 기록해 주고요. 오른쪽에는 최대 반복 개수를 기록을 합니다. 반복 개수를 기록을 해줘야죠. 그래서 예시에 보면 환자 번호에다가 더하기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더하기 표시는 구성이죠. 뭐가 구성되느냐면 반복이 구성되는데 이 반복이 구성되는데요. 반복 앞에 숫자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보면 환자 번호와 두 번째 주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중괄호 검사 플러스 검사일 또 중괄호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최소 반복했어요. 3번 정도 최소한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 예에서는 환자 번호에다가 한 번 정도 검사와 한 번에서 최대 3번 정도의 검사와 검사일을 반복해서 표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료 사전을 통해 작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과 생략 가능인데요. 선택 기호는 그러니까 일종의 세워진 가로바를 이용해서 분리된 항목들 중에 하나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생략 가능 기호로 가로를 쓴다고 했죠. 가로 안의 자료 항목이 기술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초기 환자는 환자 번호에다가 가로 안에 감염 정도를 이렇게 한다 하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자료 사전 작성법. 자료 원소.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자료 항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값이나 값의 범위를 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검사 유형에서 독성 검사라는 내용 정의하고 독성 검사를 위해서 감염 검사를 하나 할 것이냐, 약물 중독 검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선택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이중따옴표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자료 항목을 말합니다. 자, 이상으로 구조적 분석 및 설계 강의를 마쳤고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구조적 분석은 도형화된 도구를 이용해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로는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가 있다. 대표적인 하향식 기능 분해 기법이다. 구조적 분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시스템 모형화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주고 분석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하향식 기능 분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좋고요. 분석의 결과를 설계 단계에서 용이하게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석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고요. 모형화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비용을 줄이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고요. 시스템 분석가가 사용자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서화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스템을 모형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을 어떤 고정된 모양으로 정형 틀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모형화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료 흐름도와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입니다. 자료 흐름도는 구조적 시스템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모형화 도구죠. 네트워크형 구조를 갖는다고 했고요. 자료 사전은 자료 흐름도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사항을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소단위 명세서는 입력 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제반 규칙이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한 내용 잘 이해하셨죠? 예, 이상으로 이번 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